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리얼트립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쭉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새로운 기술로 만든 제품으로 미아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사람들에게 되게 특별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이제는 수백만 명의 여행 경험을 만드는 서비스까지 벌써 세 번째 스타트업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비즈니스를 위한 논리적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저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행은 먼저 디자이너에게 논리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논리적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가상 프로젝트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논리를 구축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논리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그리고 논리적 디자인을 통해서 제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순서로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이너에게 논리가 필요한 순간부터 알아볼게요. 언제나처럼 디자인 리뷰 미팅을 하는데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PM과 실제로 구현을 맡아줄 개발자분이 참석할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이 디자인을 리뷰하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제가 만든 디자인에 대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라고 말하곤 해요. 그런데 이때 미팅에 참석한 개발자분께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디자인이 하필 이 모양이 사용자에게 왜 편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제가 어떤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 안에서 가장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이거를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항상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래서 웬만한 모든 디자이너라면 이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는 되게 특히나 자신의 그 산출물, 시각적 산출물을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생기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디자인을 설명을 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그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기획, 구현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때 되게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떠올린 것이 논리적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면 논리적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저는 제가 정의를 할 때 제가 만드는 디자인이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어떤 주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디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됐고요. 먼저 논리적인 주장이란 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 주장이란 건 보통 말이나 글로써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디자인은 아무래도 시각적인 산출물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좀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작업이 필요했어요. 먼저 설명이 가능하려면 시각 언어를 문자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파란색 원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 언어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사실이나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내 주장과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논리적 디자인이란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의는 잘 했는데 이게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례를 들어보는 게 아마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가상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고 왔는데 이 가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프로덕트를 디자인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여기 가상 서비스가 있어요. 레시피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고 런칭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정말 하드한 작업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게 몇십만의 다운로드를 달성했고 굉장히 헤비 유저까지 확보를 한 상태인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이 서비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기획과 디자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비스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둘 다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할게요.
이 상황에서 이제 PM분이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신규 유저가 유입은 잘 되고 있는데 사용자가 가입을 하고 3개월간 앱을 다시 켜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설로는 되게 밑빠진 독에 물을 많이 붓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PM분께 이런 상황을 공유를 받았을 때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마 리텐션 늘리기가 될 거예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었죠. 분명히 스타트업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작업을 진행할 때 데이터가 없는 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팅이 그 뭐 GA나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 중에서 뭔가 기술적인 세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순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어쨌든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디자인을 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순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그래도 디자인을 시작을 해요. 아무리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디자인 프로세스는 당연히 변하지 않는데 모든 주장과 마찬가지로 근거를 찾고 가설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순서를 거쳐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리텐션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탐색을 해봐요. 그래서 레시피 서비스에서 리텐션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아무래도 담은 레시피를 확인하는 것일 것이라는 거랑 상황에 따라 다른 레시피를 구분해서 담을 것이라는 근거를 찾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디자인의 어떤 인사이트에 기반해서 찾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도 maybe 문장으로 최대한 작성을 해요. 뭐뭐일 것이다. 아무래도 이것이 명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을 쓸 때도 반드시 maybe 문장으로 쓰고 이 단계에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타당하고 자명하다고 생각이 되는 문장이 될 때까지 이 문장을 계속 다듬어요. 그 다음에 이 근거가 어느 정도 그 근거를 문장으로 작성한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이 근거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울 때 지금 요 예시를 봤을 때는 레시피를 담기 위해서 다시 앱을 킨다는 근거가 설득력이 있다면 레시피에 테마별로 담는 기능을 추가하면 리텐션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근거와 가설의 연관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설계에 들어가요. 이제 설계를 할 때는 가설을 통해서 내가 프로덕트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상상해요. 이 문장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행동과 연관된 문장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 사례에서는 레시피 테마별로 담고 확인하기라는 문장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시각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쪼개요. 사용자가 레시피를 테마별로 담고 확인하기를 쪼개면 레시피를 테마별로 담는 것과 레시피를 테마별로 확인하는 걸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럼 이 쪼개진 문장을 한 번 더 쪼개요. 이제 레시피를 테마별로 담기를 쪼개면 레시피 담기라는 행동과 테마별로 담기라는 행동으로 나뉘겠죠. 그럼 이제 문장을 더 이상 사실 쪼갤 수가 없잖아요. 목적어랑 동사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정도까지 문장을 쪼갠 다음에 이 안에서 이 문장과 연관된 이 행동과 연관된 행동들로 쪼개요. 그래서 레시피를 담는다는 행위를 위해서는 당연히 레시피를 고른다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시피를 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장들을 바탕으로 시각물을 설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바일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되게 세로로 긴 네모 안에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배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모바일 화면을 캔버스로 인지를 하고 그 세로로 긴 캔버스 위에 이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거를 문장으로 단어로 전체 레이아웃을 설계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레시피를 고르는 건 기존 서비스의 레시피 목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거고 레시피의 우측 상단에 있는 하트 버튼으로 레시피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형태가 되면 아까 보여드린 이것과 사실 크게 모양이 다르진 않아요. 저 담기라는 그 시각 그 단어가 저런 하트 모양으로 변한 거일 뿐이고, 레시피라는 단어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드 형태, 갤러리 형태로 표시된 이 카드 모양이 레시피를 표현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제 이거 말고도 쪼개진 문장 중에 하나가 테마별로 담기란 게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테마별로 담기라는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또 쪼개요. 얘도 아까 레시피 담는 거랑 비슷하게 테마에 담는 것과 테마를 만든다는 것. 만들어진 테마가 없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진 문장에서 그 엣지 케이스들을 쪼개고,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성을 해요. 이제 저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에서 나온 단어들을 뜯어서 이거를 분해해서 이 캔버스 위에다가 뿌려줘요. 그래서 뿌려줄 때도 테마에 담기, 테마에 담기, 테마 만들기, 이런 식으로 구성된 문장들을 시각적인 형태에 맞춰서 형태를 뿌려주게 되고, 이제 여기서 아까와 동일하게 GUI 디자인을 시작을 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엔 비슷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시각적인 결과물 GUI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제일 처음에 지금 쭉 보면은 프로젝트의 목표부터 시작을 해서 근거, 가설, 설계 단계를 거쳐서 최종 산출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다 쓴 것처럼 모든 과정을 최대한 문장으로, 즉 문자 언어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 GUI 디자인을 지금도 보면은 이 모양으로 사실 보이지 않고 이러한 문장으로 읽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문자화 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질문을 받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자는 각 상황에 알맞은 레시피를 담을 것이기 때문에 테마별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라고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출발해서 시각적인 디자인을 문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직관으로 찾은 근거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그리고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 얼마나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데이터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기초적인 논리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모든 프로젝트를 이렇게 직관에 기대서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나 아까 되게 근거 단계에서 스스로가 뭔가 자명하다 생각할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고 이 프로젝트 성공 확률을 많이 높여야 하는 상황일수록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는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GUI 단에서 좀 많이 발견하는 것들이긴 한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뭐 간단한 예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1차 디자인 리뷰를 했을 때 개발자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필 이 모양이냐고, 왜 하필 레시피 담을 때 뜨는 창이 가로로 기냐고.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거 말고 그냥 완전한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아니 좀 더 납작한 직사각형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 모양이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저는 스스로 좀 되돌아봐요.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문장 쪼갠 거와 내가 만든 시각물을 보면서, 이 페이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라고 다시 살펴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 하필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돌아봐요. 그럼 이때 고민하게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들, 네, 되게 보편적인 사실, 특히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좀 인지심리학에 기초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좀 근거를 다시 쪼개보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큰 것은 누르기 편하다. 너무 당연하죠. 크면 클수록 당연히 누르기가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 사실 이외에도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또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뭐 예를 들면은 모든 서비스에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이런 순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레시피를 담기 위한 테마 컬렉션
네이밍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에다가 뭐 콜렉션 네이밍을 뭐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콜렉션을 처음 런칭하면 당연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제목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최대한 사용자가 이 콜렉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넓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사용자가 몇 개의 콜렉션을 만들지도 모르고 몇 개의 콜렉션을 어떤 이름으로 만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콜렉션 크기가 되게 크고 여러 개가 표시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까 제일 처음에 기초적인 논리적인 형태 만들 때에 사용한 어떤 직관적인 근거나 되게 앞서 말했던 보편적인 사실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설득력 있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모든 게 사실 개인의 그 주관적인 영역이 계속 섞여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에는 좀 더 강한 한 방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직관은 개인의 통찰에 너무 기대는 정보고 보편적인 사실도 어디까지가 보편적인지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기엔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논리를 강력하게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그 정성적인, 정량적인 데이터인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앞에서 말했던 되게 내가 알 수 없는 정보인 뭐 콜렉션을 몇 개나 만들지 알 수 없다라는 거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알 수 있다면 좀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GA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특정 기간 내에 평균적으로 콜렉션을 몇 개나 만드는지 알 수 있으면 사용자가 실제로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딱 알맞게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알맞게 디자인을 만들면 당연히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사용자가 3개월간에 콜렉션을 대충 만드는 걸 보니까 평균 한 3개 이하의 콜렉션을 만들더라. 그러면 이 3개에 최대한 빠르게 브라우징하고 사용자가 콜렉션을 선택할 수 있게 이 3개의 콜렉션을 엄지손가락으로 최대한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아까는 되게 풀스크린으로 꽉 차 있는 화면이었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최대 3개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마련을 하면은 뭐 누가 와갖고 왜 하필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용자는 평균 1개에서 3개의 콜렉션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에 가까운 영역에 3개의 콜렉션을 빠르게 브라우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기반한 디자인이니까 엄청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면서 해왔던 어떤 방법론인 그 논리적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뭐가 좋았냐? 어떤 효과가 있었냐? 했을 때 저는 좀 3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되게 시각적인 결과물을 말이랑 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부터 계속 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말한 것처럼 뭐 사용자는 평균 1개에서 3개의 콜렉션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에 가까운 영역에 3개의 콜렉션을 선택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누가 들어도 그러네, 그 모양으로 해야겠네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구성원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언제 어떤 순간에도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얻은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도대체 뭔지를 좀 알기 쉬워졌던 것 같아요. 앞에서 쭉 보시면은 제가 계속 뭔가 단계를 나눠서 그 단계 안에서 뭔가를 쪼개는 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쪼개다 보니까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내가 약했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약한지 그걸 좀 찾기가 되게 쉬워졌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발견을 하고 이 단계에서 내가 이
이 전체 이 나의 시각적인 결과물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되게 알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용자가 레시피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아 이게 설득력이 없구나. 아 그럼 이걸 찾아야겠다라는 걸 좀 찾기 쉬워졌고 그리고 뭔가 특히나 뭔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뭐 처음에 기획을 하는 것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까지 되게 찾기가 힘든데 내가 어떤 단계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협업하는 뭐 만약에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아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근거를 위해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과 개선이었어요. 뭐 그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 디자인 과정을 단계별로 되게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결정을 하는데 좀 되게 편해졌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가설을 세우고 디자인을 하는데 논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뭐 어떤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파악을 하고 이게 정말 자명한 사실인지 혹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로 이 근거를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자세하게 다 뜯어봤는데 아 이거는 근거 자체가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 이 가설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라는 식의 액션 플랜을 좀 더 세우기가 쉬워졌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가 딱 끝났을 때 이 과정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 찾아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있고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더 나은 방법을 찾기에 되게 편해졌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가 제가 정의한 어떤 논리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라도 반드시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말과 글로 가공을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다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 부탁드릴게요. 띵코벨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통 디자인 한 프로세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좀 프로젝트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프로젝트마다 되게 다르긴 해요.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GUI적으로 어떤 게 표현되는 게 좀 개선이 되는 거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그 데이터 불러오는 데이터와 그게 표현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보통은 최소한 2, 3주는 걸렸던 것 같아요. 롤로 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일단 구체적인 예시는 바로 떠오르는 게 없고 되게 어려웠던 순간은 비즈니스 목표랑 사용성이랑 충돌이 많이 될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비즈니스에 속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임팩트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시각적인 균형이 많이 깨진다던가 사용성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팝업류라던가 뭐 배너가 되게 많아져야 된다 이런 순간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하늘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언어적으로 기록을 하느냐로 이해가 됐는데 사실 처음에 뭔가 이 방법론을 적용을 했을 때는 모두 다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되게 익숙해져 갖고 거의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다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돌리는 거는 문장 아까 그 쪼개는 방식들 그 쪼개는 것까지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록을 하고 이 제일 처음에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디자인적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손을 대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위키에 적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 아까 계속 문장으로 제가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웬만하면 다 남기는 편이에요. 그 문장을 쪼개갖고 단어화 시키는 것까지는 기록을 안 하는 편이고요. 랄라룰루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디자인이나 작업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프로덕트 디자인 쪽에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건 여전히 네이버의 초록색 검색 창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프로덕트 디자인의 목적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네이버의 그 초록창은 그 자체로서 되게 브랜딩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어떤 무엇이 됐든 간에 검색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키워드로 그 초록색 창을 찾아서 검색을 하면 된다라는 프로덕트 UI로서의 기능도 되게 충실해서 되게 브랜드로서 가치도 담으면서 사용성도 좋은 되게 좋은 여전히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유진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그 팀장으로서 디자인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디자인 성과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항상 좀 이게 어려운 거긴 해요. 성과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팀이거나 개발팀에서는 이걸 정량화해서 되게 측정을 하기 쉬운데 디자인 단에서는 사실 이거를 특히나 GUI 단에서는 감각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회사 구조? 그래서 목적 조직으로 변해 있는데 이 목적 조직은 되게 한 가지의 목적을 바라보고 진행을 하고 있어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나 좀 A/B 테스트 같이 직접적으로 그 GUI로 인해서 성과를 얻는 것을 측정을 하는 것도 가능해져 갖고 뭐 특히나 뭐 버튼 한 개를 했을 때, 버튼 두 개를 했을 때 버튼 한 개가 성과가 좋았다. 이거는 온전히 디자이너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하고 되게 성과 그렇게 GUI 디자인을 바꿔서 뭐 몇 퍼센트가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좀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편이에요. 김규진님께서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개발자분과 개발자분이 원하는 방향과 디자이너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항상 이런 충돌은 있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서로가 생각하는 그 방식들이 다를 텐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항상 말끔하고 모든 게 준비된 상황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못 할 거예요. 항상 뭐가 모자랄 거고 이제 개발팀에서는 특히나 시간이 없을 거예요. 되게 원하는 거 되게 많고 당장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 꼭 있고 뭐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심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출시가 되지 않으면 프로덕트가 막힌다던가 그거는 진짜 꼭 너무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작업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요거까지 만들면 불가능하다. 그럼 디자이너는 그 디자인을 빼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한테 프로덕트를 딜리버리 해갖고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개발자 리소스가 부족해서 딜리버리를 못한다면 그거는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사업팀 분들이요. 사업팀 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시각적 균형이 너무 안 맞다. 이럴 때도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디자이너로서는 사실 최대한 빼는 게 좋아요. 무조건 시각적인 요소를 줄여야 그 사용자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정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지부호가 줄어들어서 보기가 편해지거든요. 그 선 하나를 긋더라도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보통은 디자이너가 이제 사업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들고 왔는데 그걸 자세히 봤더니 배경에 사용자가 뭐 할인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그냥 오로지 시각적인 균형만을 맞추기 위해서 빼다 보면은 사용자한테 꼭 전달돼야 되는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순간도 있긴 하거든요. 막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회색 글씨로 들어가게 된다던가 다른 것들과의 시각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글자
크기가 되게 균일하다 보니까 꼭 전달돼야 되는 정보도 전달이 안 된다던가 해서 이런 순간에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이 정보가 어떻게 하면은 전달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자기의 시각적인 균형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결과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할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다 보니까 프로덕트 디자이너와 사업팀의 충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의 목표가 뭐고 시각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찾는 편이에요. 랄라룰루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추천할 만한 책? 도널드 노만이 그 그룹에서 나오는 책들은 그냥 필수적으로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책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란색으로 돼 있는 그 도널드 노만 책이 있거든요. 도널드 노만의 UX 디자인 특강. 이거는 그냥 꼭 읽어야 되는 교과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이런 UX 디자인 책은 되게 많은데 이거 특정 책을 추천해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아까 되게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것도 디자이너에겐 되게 중요한 사실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인지심리학이라는 키워드로 책들을 꼭 읽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인지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거의 다 내용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예를 들면 글자가 한 6, 7개 있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프로덕트 디자인 할 때, GUI 디자인 할 때 되게 꼭 필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은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고 꼭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주니어시라면. 문루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인볼브된 디자이너가 많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인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항상 프로젝트를 한 명의 디자이너가 담당해서 하는 프로세스만 경험을 했었어서 여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경험이 없어서 조금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가정을 해본다면 한 개의 프로젝트에 여러 명의 디자이너가 인볼브 되면 좀 역할별로 나눌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회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 지금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인볼브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시각적인 결과물을 책임진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용성 테스트를 하고 되게 기획단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성 테스트를 하거나 어떤 분은 되게 쿼리에 통달하셔갖고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되게 플랫폼별로 또 챙기는 것도 디자이너의 역할이잖아요. 뭐 안드로이드나 iOS나 웹의 그 어떤 특성에 대한 이해도도 사실 디자이너마다 되게 다른데 거기에 대해 집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팀장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춰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디자이너 투입이 여러 명의 디자이너가 투입이 되면 역량에 맞춰서 배분을 해드릴 것 같아요. 정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마리트는 목적 조직인데 비즈니스 목적에 대한 팀원들 간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 팀원들 간의 컨센서스 형성은 그냥 주간 회의를 통해서 뭐 그냥 제가 전파를 하는 편이고 사실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되게 도메인의 전속이 돼서 그 도메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메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도메인의 목표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리고 띵코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 사이 텀이 생기게 되는지 프로젝트를 PM분이 주시는지 그래서 디자이너가 직접 이슈 레이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먼저 프로젝트가 끝난 사이 텀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웬만하면 바로바로 채워갖고 다음 거를 해야 되고, 그 프로젝트를 지금은 저희가 PM에서 PO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가 되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위 기획을 해주고, 그 상위 기획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갈 거다. 프로덕트에서 이러한 위치들을 좀 손을 대면 좋겠다라는 되게 큰 기획을 주면은, 그 안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면은 더 임팩트가 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단에서 PO랑 PD,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PD라고 그냥 짧게 줄여서 부르는데, PO와 PD가 기획 단계부터 되게 밀접하게 붙어서 되게 짧게 자주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방법이 좋다. 레퍼런스 찾아보니까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사실 그레이존을 되게 많이 만들고 서로의 역할을 너무 칼처럼 나누진 않고, 그냥 기획단에서 서로의 당연히 책임지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좀 기획을 서로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짧게 자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 막 준비 다 해갖고 이것이 완벽한 답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자주 얘기하는 거를 목표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나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정성적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뷰 같은 것도 자주 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또 회사 자체가 사용자의 보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직접 시행하는 것 중엔 그 사용성 테스트를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왔고, 그래서 뭔가 사용자가 직접 이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거를 관찰하는 그런 관찰 사용자 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뭐 사업팀에서 사용자 인터뷰를 뭐 일주일에 몇 명씩 정해놓고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헤비 유저분들 리스트업을 해서 그분들께 전화를 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뭐 어떤 거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뭐 이번에 신기능을 출시했는데 그건 아셨는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좀 전사적으로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JJ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마이리얼 트립에서는 주니어 시니어란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를 보지, 그분이 경험이 많다 적다로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적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도 주니어니까 시니어니까는 판단 기준이 아니고, 이분이 이 도메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셨는지를 확인하고 갖추셨다는 생각이 들면 배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배정을 해드렸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좀 챙겨드려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런 뭔가 아쉬운 부분들은 채워드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서포팅을 해드리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정의를 해놓았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다들 물어보신 것 같아서,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